예, 그러면 3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3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외고대학교 포르투갈학과의 권지수라고 합니다. 3세션 주제는 북방과 맥을 잇다, 문화 접점 발견행에서 관계성, 교류 충돌의 의미라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최근에 세미나 많은 참석을 하고 있지만은 주로 그 유럽사나 아니면 또 중남미 쪽을 많이 보다가 또 아시아 쪽, 동양 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많은 신선한 충격들 발표 자료를 제출해 주신 내용을 갖다가 좀 읽다 보니까 상당히 지적인 많은 그 충격들을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또 네 분 발표, 네 분 또 토론 들어오면서 또 같이 청취하시는 그런 분들도 그런 여러 가지 충격이나 새롭게 얻는 그런 부분이 좀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세션에 대해서 기대감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은 먼저 오늘 저희가 6시까지 이제 토론을 세션을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자들께서는 한 15분 내로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발표가 끝난 다음에 토론을 한 5분 내로 토론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자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 몽골 카타르 러시아 지배와 그 문화적 영향을 주제로 해서 경상대학교의 김용환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고 성문대학교의 우준모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환입니다. 먼저 이번 연합학술대회를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런 귀한 자리에 걸맞는 논의거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내용과 형식에서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어수선한 거리라서 송구스럽습니다. HK 플러스 사업에 참여하면서 문명 간의 소통, 그리고 지역 국가 간의 문화적 상호작용의 관계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러시아 역사를 공부하는 입장에서 아무래도 러시아와 관련된 신북방 국가들과의 관계에 주목하게 됩니다. 주지하다시피 러시아는 13세기 전반부터 몽골의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물리적 충돌로 시작해서 약 240년 동안 지속된 몽골의 지배 시기를 러시아사에서는 몽골로 따따르스카의 이가, 즉 몽골 따따르의 몽해라는 용어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2003년 개정된 러시아 국정역사 교과서에서는 기존의 용어 대신에 아르진스카의 블라디제스토바라고 해서 한국의 지배라는 용어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경험을 돌이켜볼 때 이처럼 장기간 지속된 몽골의 지배가 러시아인들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라고 전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영향이 어떤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글은 이에 답하기 위해 연관된 기존의 저작들을 완전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검토하고 정리해 본 것입니다. 크게 소련 이전 시기, 그리고 소련 시기, 소련 해체 이후 시기로 나누어서 몽골 지배 문제와 관련한 각 시기의 주요 사가들의 입장을 살펴보았는데요. 몽골의 지배와 그 영향에 대한 입장은 두 개의 상호 대립하는 극단적인 경향과 그 사이의 다양한 중간적 경향들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문 인쇄된 걸 그냥 읽는 것보다 좀 소략하게 몇 가지 설명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혁명 전 19세기의 경향인데요. 몽골 지배가 러시아에 끼친 영향과 관련한 논쟁은 19세기 초 러시아 전제정의 공식 역사가이자 보수주의자였던 니콜라이 까람진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작인 오래된 러시아와 새로운 러시아에 관한 기록, 그리고 러시아 국가 역사에서 몽골 지배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까람진은 몽골의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는 러시아가 서구와 비교해 퇴보하게 된 요인이 단순히 몽골의 침략과 지배 때문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보편적인 몽골 지배에 대한 인식은 이걸로 인해 러시아가 퇴보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까람쥐는 이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미 몽골 침략 이전에 키예프 루시에서 네 번으로 인해 러시아의 퇴보는 시작되었다고 그는 주장하는데요. 결론적으로 몽골 지배로 인한 변화가 러시아에 큰 부담을 안겨주었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오히려 그 효과가 긍정적이었다라고 그는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몽골의 지배는 키예프 루시를 소멸로 이끈 내란을 종식시켰고 강력한 통치권을 형성시킴으로써 러시아를 부활케 했습니다. 또한 몽골의 지배하에서 정교와 무역이 번창했고 러시아어가 풍부해졌습니다. 그의 영향하에 알렉산드르 리흐제르가 최초의 학술서 몽골 따따르가 러시아에 끼친 영향에 관한 연구를 출판합니다. 리흐제르는 몽골의 외교 의례, 여성 차별 관습, 의복, 여관과 주점의 확산, 차와 빵 같은 음식, 전술과 병법, 형벌, 화폐와 도량형의 도입, 은과 강철의 가공 방법, 그리고 다수의 새로운 단어, 이런 것들을 근거로 몽골 지배의 영향을 아주 지대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의 저서는 여러 이제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데요. 당시 모스크바 대학 역사 강사이자 모스크바 총독 관리였던 미하일 가스체프는 그의 주장에 반발해서 러시아의 발전을 몽골의 지배가 지연시켰다라고 비판하는 전서를 출판합니다. 이후 1851년 모스크바 대학 교수이자 소위 국가학파의 대표적인 인물인 세르게이 솔라비오프는 총 29권의 러시아 역사 중 제1권을 출판하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몽골의 지배 시기를 부정하고 몽골 시대라는 용어 대신에 불령지 시대라는 용어로 대체합니다. 그는 몽골 지배의 영향을 인정하지 않았고 실제로 몽골의 침략과 정복의 지배에 대해서 이 역사서에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러시아 역사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건으로 몽골의 침략과 지배를 치부하고 이후 러시아 역사에서의 그 의미를 부정하는데요. 이런 솔로비오프의 견해는 그의 제자인 바실리 걸류첵스키, 또한 위대한 러시아 역사가로 평가받는 바실리 걸류첵스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걸류첵스키는 러시아 역사 강의라는 저서에서 서성인 솔라비오프처럼 몽골이 러시아에 끼친 영향이나 그 지배 시기를 무시합니다. 놀랍게도 중세 시기를 다룬 제1권에서 몽골이나 킵착 한국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세르게이 플라토노프도 이 몽골 지배에 대해서 타타르 몽해의 역사적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확정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몽골의 지배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몽골이 러시아를 점령한 것이 아니라 대리인, 다시 말해 루시의 공우들이 간접 통치했기 때문에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러시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소련 시기에는 혁명 이후 15년 동안 그 혁명과 그 결과를 역사학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특히 중세사 연구에 적합한 시기였는데요. 당시 이 소련의 대표적 역사가 미하일 바크롭스키는 몽골이 재정 및 금융 제도를 이식함으로써 정복한 지역의 발전에 기여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 프란츠 발로트는 그 1919년부터 3년 동안 볼가강 하류 지역에서 대규모 발굴을 실시해서 킵차크 강국에 대한 러시아 학자들의 기존 인식, 다시 말해 몽골 지배자들의 미개함과 야만성에 대한 주장이 기존의 주장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볼가강 연하의 폼페이라는 그 저서에서 그는 13세기, 14세기 후반기 킵차크 강국에는 제조업과 무역에 종사하고 동서양의 민족들과 외교 관계를 유지했던 전혀 야만적이지 않은 문명화된 사람들이 살았다. 타타르의 군사적 성공은 그들에게 내재된 투쟁 정신과 군대 조직의 완벽성뿐만 아니라 문화 발전의 명백히 높은 수준에 의해 설명된다라고 주장합니다. 동방학자 바실리 바르톨드도 몽골 지배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했는데요. 이런 발로트와 바르톨드, 동방학계 전반의 의견은 소련 역사학계에 의해 대부분 무시됩니다. 그 1930년부터 소련의 역사학은 몽골이 러시아의 발전에 그 어떤 긍정적인 결과도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을 공인합니다. 혁명 이전의 역사가들이 이 몽골의 점령제에 대한 통치를 모스크바의 공무들에게 위임함으로써 어쨌든 루시아의 통합에 기여했다는데 대부분 동의했지만 소비에트 역사학은 몽골 지배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데요. 이 몽골 타타르의 몽해가 러시아 영토의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발전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태행적인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공산당의 입장에 대한 거부의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책이 1937년 발간되는데요. 저자 중 한 명인 보리스 그레코프는 몽골어에서 유래되어서 사용되고 있는 다수의 러시아어 단어들을 이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장이나 가게, 다락방, 홀, 동전, 괴짝, 이런 등등 일상에서의 많은 차용어들을 근거로 이 몽골 지배가 러시아인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아마도 그 검열의 영향이겠지만 이 목록에 그 책에 소개된 그 차용어들 중에 댕가, 가즈나, 얌, 따르한 이런 단어들, 이건 이제 돈이나 국유재산, 역참, 면세권 등과 같은 의미의 단어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들은 몽고인들이 루시의 재정, 무역, 운송 체계의 토대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후 검열의 압력에 의해서 그레코프는 연구를 중단하고 루스에 대한 몽골의 영향은 여전히 불명확하다라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한편 1920년대에 유라시아주의자들이 등장해서 누구보다 러시아에 대한 몽골의 긍정적인 영향을 옹호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니콜라이 트루베츠코이, 그리고 뼈트르 사비스키,
피오트르 스친스키, 게오르기 플라롭스키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몽골의 지배가 러시아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 국가 체제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들에 따르면 러시아가 재정 역참 조직, 행정기관의 구성, 군사 조직의 편성 등에서 몽골의 영향을 받았고, 몽골의 정치 간섭을 받아들여서 정교, 비잔틴 이데올로기와 결합시킨 후 자신의 것으로 전유했다라고 주장합니다. 러시아에 끼친 몽골의 영향에 대한 문제는 유럽에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에서 두 명의 학자 찰스 해프린과 도널드 오스트롭스키가 이 문제에 주목했는데요. 두 사람은 모두 몽골의 영향이 있었고 그것은 아주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헬퍼리는 모스크바 대공국의 군사 및 외교 제도와 일부 행정, 재정상의 절차를 몽골의 영향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러시아의 정치 체제가 온전히 몽골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는 오스트롭스키의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헬퍼리는 몽골이 모스크바 대공국의 전제 정치를 발생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의 대를 앞당겼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소련 해체로 몽골의 영향에 대한 문제에서 단일한 관점을 요구했던 공산주의 검열이 사라지자마자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재개됩니다. 중세사가 이고르 프로야노프나 바진 트레팔로프 등이 이 문제를 천착했습니다. 이들은 대체와 같은 민주적 정치기구의 중요성이 감소됨으로써 몽골의 지배로 인해 러시아에서 전제정이 형성될 수 있었다라고 주장합니다. 몽골의 지배와 러시아의 전제정 형성 사이에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에서 몽골의 유산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현상은 앞서 말씀드린 유라시아주의의 부활인데요. 조지 워싱턴 대학의 마를렌 라리엘은 신유라시아주의가 1990년대 러시아에 등장한 가장 발전된 보수 이데올로기 중 하나라고 주장합니다. 신유라시아주의자들은 이전의 유라시아주의자들보다 역사에 대해서는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데요. 무엇보다 이들은 다가올 미래와 러시아의 위상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몽고 지배에 대한 입장은 과거 유라시아주의자들의 신념을 개성하고 있습니다. 자, 혁명 전 19세기부터 현재까지 몽골의 러시아 지배와 그 영향에 대한 견해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몽골 지배의 영향에 대한 부정과 긍정, 그리고 그 사이의 여러 관점들이 보여주는 것은 결국 러시아 문화의 여러 요소들, 예컨대 차와 빵, 의복 등의 물질적 요소에서부터 재정, 교통, 운송, 우편 체계로서의 역참 조직, 행정기관의 구성, 군사조직의 편성, 외교, 의례, 언어, 종교 등 제도적, 정신적 요소를 아우르는 영역과 몽골의 지배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견해들을 좀 더 검토하고 분석해서 나름의 입장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훈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러시아의 정체성을 얘기할 때 아시아나 유럽이나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몽골의 지배를 갖다 이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부분에서도 그런 정체성을 갖다 해석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김병환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성문대학교의 우준모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문대학교의 우준모입니다. 김병환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 학술 세미나에서 토론자는 논문의 첫 독자가 된다는 기회를 갖기는 하지만 그 기회를 갖는 영광에 어딘가는 건설적인 평가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무감도 있죠. 이제 이번 세션이
제 모교이기도 한 한국외국어대학교 동학 선후배님들이 모인 자리인데 가지런하고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신 김영환 교수님 전공 분야의 역사학자이신데 김영환 교수님이 저는 정치학을 한 사회과학자이고 그래서 좀 갭이 좀 있을 텐데 토론자를 맡게 돼서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가까운 이렇게 관계로 교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어눌하게 질문해도 이해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준비한 토론문으로 토론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구의 문제의식과 전개 과정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좀 해서 보내드렸었는데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역사학자들이 전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역사 서술적인 방법으로 체계적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되짚어 가지는 않아도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18세기, 19세기에 지구촌에서 민족 국가들이 등장할 때 개별적인 민족 국가를 만드는 민족 단위들이 자신들이 만들 공동체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하고 통합성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이 있었죠. 러시아에서도 그런 과정의 일환으로 몽골 이후에 러시아가 유럽적인 것인지 혹은 또 다른 나름의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게 사가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논쟁이 벌어졌던 것으로 이해를 저는 했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처음 발표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몽골 영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그 가운데 있는 다양한 갈래들, 시기적으로는 소비에트 이전과 소비에트 시기, 그 다음에 소비에트 이후, 그 다음에 또 내부 러시아의 학자들과 러시아인이 아닌 유럽의 서양 사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러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시각,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갈래를 잘 정리해서 글로 제시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공부가 되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사회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역사 서술적인 분석을 해 나가시는 것들을 역사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은 따라읽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일반 독자들한테도 이렇게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려면 아까 이렇게 언어, 통치 행태, 토지 소유권, 다양한 국가의 제도들, 그다음에 민족성 또는 이렇게 민족주의에 대한 개념, 이념이죠, 이데올로기, 이런 이렇게 카테고리를 가지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가들, 부정적으로 평가한 사가들, 외부적 시각들, 시대적 변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비교 분석해주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이렇게 역사학자인 김 교수님한테 사회과학자적인 분석법을 차용해보면 어떨지에 대해서 좀 제안하고 싶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작은 아쉬움이나 질문들이 좀 있었는데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러시아어를 직역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부분이 있어서 완성된 연구물을 만들 때는 의미 이해가 가능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의역일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한국 러시아어 어순이나 러시아의 의미를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윤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더 작은 미미한 질문들은 그라돔스키 인용문에 나오는 자파드나야 라스야라는 표현이 혹시 우크라이나를 지칭하는 게 맞는 것인지, 이런 지금 우크라이나의 독립적인 아이덴티티와 지금 러시아 사이의 갈등 문제도 이 당시만 해도 우크라이나라는 표현이 안 쓰이고 자파드나야 라스야라는 표현이 쓰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렇게 예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냥 서러시아는이라고 써놓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독자가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은 제가 이렇게 여러 차례 읽었는데 이해를 못한 게 포스토마로프의 토지 소유권 개념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재정립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시간이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세세하게 썼던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코스마토로프가 본 토지 소유권의 개념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고요. 또 배체의 민주성에 관한 얘기들이 몇 군데 있는데 몽골 때문에 배체주의가 배체라는 제도가 해체되고 러시아에서 전제 정치 그러니까 짜리즘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게 표현을 하셨는데 그 러시아에서 그러면 러시아식 짜리즘이라는 전제 정치가 유럽 17세기 이후에 최전성기를 이루었던 유럽의 절대주의 왕정하고의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유럽은 몽골 압제 같은 게 없었는데도 어차피 절대 왕정은 등장하거든요. 근대적인 의미에서 민족 국가가 나오기 전에 양자 사이에 차이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유라시아주의에 대한 근원을 몽골 압제에서부터 이렇게 찾아내서 설명하셨던 부분들은 되게 흥미로웠어요. 사실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유럽적인가 러시아적인가라는 것이 러시아에서 굉장히 큰 논쟁적인데 그 정체성의 근원이 몽골 압제에서부터 발언되는 러시아의 유니크니스에 들어가 있다는 표현들이 재밌는 것 같았고요. 끝으로 이제 오랜만에 제가 러시아 역사에 대해서 차분하게 그 함의가 좀 풍성하게 정리되어 있는 글을 읽어서 정말 마음 깊이 감사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첫 독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는지는 의구심이 들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신 한국외국어대학교 국가전략사업단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첫 독자로서 꼼꼼하고 열성적으로 토론을 해주셔가지고 또 논문을 또 완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저희가 많지 않아서 그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짧게 답변해주시고 먼저 제 난사판 글을 또 이렇게 꼼꼼히 읽어주시고 고언을 주신 우리 우준모 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 연구 방식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제가 연구 과정에서 반영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발표제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내용과 형식에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보니까 원문 번역이나 용어의 오류도 좀 눈에 띄고 지적하신 것처럼 독자를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좀 부족해 보입니다. 보완하겠습니다. 그 질문과 관련해서 서러시아 자파드나야 루시는 그 몽골 지배 말기 러시아 영토에서 분리된 그래서 외국의 지배를 받게 된 지역, 그러니까 리tovskaya 루시 그리고 폴스카야 루시, 그러니까 폴란드 왕국에 속한. 그러니까 말씀하신 우크라이나도 이 폴스카야 루시에 연관되기 때문에 그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타마로프의 토지 소유권 개념은 그러니까 몽골 지배 이전 키예프루시의 토지가 그 공국의 공우 그리고 귀족들, 상인들, 소공업자들, 그러니까 이렇게 소유를 분할 소유한 그런 형태였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공우가 공국의 통치자이지만 공국의 전 영토를 소유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몽골 지배 기간 동안 킵차크汗국의 칸이 그 점령지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뭐 공우들, 소공업자들, 상인들을 지속적으로 수도인 사라이로 소환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몽골의 어떤 관습들 이런 것들을 이제 보고 체험하게 되고 익히게 되는데 그런 영향으로 칸의 뭐 어떤 그 통치 방식이나 제도들 이런 걸 전수받게 되죠. 그래서 절대 권력의 통치자이자 전 영토의 소유자로서 그 칸의 어떤 모델을 러시아에 이식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공우는 몽골 지배 이전에는 영지를 보유한 귀족의 일원이었고
몽골 지배 시기에는 러시아 영토를 소유한 칸의 대리인이었고, 몽골 지배 이후 시기는 칸과 같은 전제군주로서 러시아의 전 영토를 소유하게 된 것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배체 관련해서는 게프루스의 정치 체제는 뭐 군주정, 그리고 민주정, 귀족정, 요 세 요소가 혼합된 것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군주정은 끄냐지로 대표되고, 귀족정은 바야스카의 두마로 대표되고, 그리고 민주정은 배체로 대표되는데, 그러니까 이 배체는 노예를 제외한 평민들의 회의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장기간의 그 지배 속에 이런 몽골의 영향으로 인해서 공무의 권력이 강화되고 이 민주적 요소로서 배체가 유명무실해지면서 전대정이 형성되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 과정에 이제 모스크바 공원은 칸의 통치 체제를 모방해서 러시아의 칸, 전제군주 차르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 절대주의 왕정과 비교는 역사 전개 과정이 러시아 역사 전개 과정은 서구와 같이 이제 보편적인 그런 단계를 혁명 전까지는 이제 겪게 되는데 그 시기의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중세와 봉건제가 존재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논란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처럼 보편적 역사 전개 시기의 차이, 그리고 유럽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 발전 단계의 차이, 그리고 종교적 상위성, 그러니까 가톨릭과 정교라는 어떤 그런 상위성,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다른 측면이 있지 않나. 같은 전제정과 자리점이라고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한다면 좀 그런 지역적 차이, 문화적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은 두 번째 발표로 한국 외고대 오종진 교수님께서 신방 정책과 유라시아 트루크 민족과의 문화적 연대, 한국 알타이 트루크 지역의 문화적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주제를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한국 외고대학교 김홍원 교수님께서 토론을 맡아주시겠습니다. 먼저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소개받은 한국외국어대학교의 터키 아제르바이잔권의 오종진 교수라고 합니다. 예, 저는 지금 국가전략사업단의 공동연구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 때 사실은 좀 준비가 하고 있는 글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 한국 논문이 아니라 제가 영어 논문을 Creating Cultural Cooperation Eurasia Through Historical Heritage, Turkic Altai Cooperation Eurasia라는 대략 요 정도의 주제하에 지금 준비하고 있는 글을 좀 부족한 어떻게 보면 있지만 일단 키 컨셉과 어떤 개념을 가지고 대략 파워포인트로만 준비를 했습니다. 약간 부족함 좀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근데 제가 전달받기로는 이제 파워포인트 발표도 갈등하다고 해서 저 영문 논문을 그냥 몇 가지에 있는 주요 컨셉만 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전체적인 논문 내용이 글로써 완성되기보다는 어쨌든 간략한 개념 위주의 정리를 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토론을 맡으신 김훈 교수님께서 이해하시는데 많이 힘드시지 않았을까 해서 너무 죄송스러운 말씀 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가급적인 짧은 발표지만 이 발표 시간 내에 부족한 부분을 좀 메워서 조금 더 토론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국가사업단의 핵심 주제가 신북방에 대한 협력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지역이 이제 소위 말하는 유라시아 지역의 이제 투르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투르크 지역과의 어떤 연대를 모색하면서 한국과 어떻게 좀 연결시켜 볼까라는 그런 개념을 좀 찾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한국과 투르크 알타이의 문화적 관계라는 것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대한 어떤 다자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더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좀 꼼꼼히 챙겼어야 되는데 이 파워포인트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못할 때도 눈에 막 보이더라고요. 좀 창피하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제가 사실은 영문으로 준비한 논문을 좀 이렇게 받아보니까 좀 꼼꼼하게 못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죠? 예. 그래서 크게 보면은 트루크 문화권에 대한 지리적 범위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트루크 알타이 문화권과 이 신북방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의 그 지역적 컨셉이나 이런 것으로 서로 겹치게 되는지에 대한 좀 얘기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민족과 트루크 민족 간의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지, 과연 우리가 현대적인 정치적 관련해서 다자간 협력을 논하는데 이것을 충분히 이게 어떤 그런 개연성인 설명이 가능한지, 소위 말하는 한민족과 트루크 민족에 대한 어떤 연대 가능성, 그 다음에 트루크 민족이라는 것은 어떤 식의 연대의 근간을 가지고 정체성이 있는지에 대한, 즉 트루크 민족의 정체성과 그 연대의 근본이 뭔지를 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런 유라시아 문화적인 어떤 연대에 있어서 한국과 소위 말하는 한국인의 신북방 정책과 트루크 문화의 알타이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저희가 새롭게 좀 우리만의 어떤 새로운 다른 개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앙유라시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지금 크게 보면 이 지역에 이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슬라브권과 중국의 1대1로 중심한 중국 중화권이 있고요. 한국과 같은 나라는 이제 뭐 미국과 이런 큰 나라의 규모의 국가들과는 좀 같이 경쟁하기 힘듭니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터키라는 나라, 즉 중견 국가에 대한 협력도 같이 저희가 조금 여기서 저희가 좀 고민해 보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론적으로 보면은 미들 파워 코퍼레이션, 즉 중견국가 협력을 가지고 이제 요 내용을 좀 영문 논문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다자간 협력과 중견국 간에 관한 협력을 위주로 이러한 컨셉을 가지고 지금 논문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뭐 지역적 개념을 보게 되면 이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이 뭐 영어로는 뭐 센트럴 아시아, 이너 아시아, 센트럴 유에이시아 다양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한국 학회에서도 뭐 다양하게 뭐 유라시아, 중앙유라시아, 내륙아시아, 중앙아시아라는 지역으로 이 지역들이 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고요. 뭐 유라시아라는 말 그대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어떻게 보면 좀 큰 개념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유라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러시아에서 본인의 정체성을 만들기 위해서 만든 용어니까 과연 우리가 이렇게 뭐 그전 정권에서 우리가 유라시아 이니시티브라는 말까지 했지만 과연 이게 우리만의 그 지역을 규정짓는 개념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지역에 대한 그 실체적인 어떤 투르크 문화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 지역에 지금 실체가 뭐가 있냐면 투르크 국가 내 터키 카운슬, 투르크 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럼 그것이 과연 우리가 투르크 위원회에 지금 저희가 옵저버로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가. 근데 이게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보다 우리만의 어떤 그 지역의 협력의 연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이 글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뭐 크게 보면은 이제 몽골 투르크 언어의 문화권이라는 것이 있고요. 주로 이제 뭐 투르크 계열 계통의 언어들, 뭐 쿰차케나 오우즈게나 차카타이 계열의 언어에 있는 그 지역에 있고, 또 이 투르크권이라는 걸 봤을 때 이 지역은 뭐 여러 가지 뭐 유라시아, 중앙유라시아 다양한 개념이 있지만 사실 그 투르크인들은 이 지역을 문헌에서는 20세기까지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투르케스탄, 즉 투르크인들의 땅이라고 포괄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투르케스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뭐 이제 러시아와 소련 시대를 거치면서 이 개념이 많이 퇴색되었고요. 실제로 지금 오늘날에는 뭐 카자흐스탄에 있는 투르키스탄이라는 지역이 이제 한 지역 용어까지 좀 축소되는데, 실제로 이 광활한 지역을 이제 소위 말하는 투르케스탄이라고 터키인들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로 좀 표시해 드리면 유라시아에 대한 큰 개념, 그 다음에 중앙유라시아, 그 다음에 오늘날에 우리가 하는 중앙아시아 쪽 5개국. 근데 이 지역을 아우르는 지역 큰 거는 그럼 현지인들은 뭐라고 부르냐? 투르크인들은 투르크인들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지역을 투르케스탄이라고도 표현했다는 거죠. 이게 또 투르케스탄 또는 투르키스탄, 이거 약간 발음상에 따라서 뭐 지역적으로 어떤 데는 투르키스탄이라고 쓰는 데도 있고 투르케스탄이라고 쓰는 데도 있는데, 터키에서는 주로 투르케스탄이라고 많이 표현해서 제가 터키식으로 좀 표현을 적어봤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지역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신북방이라는 그런 지역과 상당히 또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럼 이 지역에 대한 우리가 협력을 논할 때 한번 이런 개념과 우리의 신북방 지역을 좀
한번 비교하면서 같이 협력에 대한 새로운 틀을 짜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알타이 지역이라는 것을, 알타이 투르크 지역이라는 것은 뭐 지정지경학 정도로 상당히 큰 중요한 요충지고요. 뭐 다 아시다시피 뭐 막대한 유럽 자원의 보고라든가 뭐 유럽과 아시아에 있는 연결의 지점이라든가 뭐 물류의 허브라든가 뭐 다양한 또 뭐 브릭스와 영국과 같은 그러니까 러시아와 인도, 중국과 같은 그 브릭스 국가들의 중간에 위치하면서 상당히 어떤 그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지역에 대한 가능성은 뭐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요. 또 한편은 90년대 이후 탈소련 이후에 이 지역에 대한 뭐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뭐 러시아, 중국, 미국이 각자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이 지역을 접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과연 한국은 이 지역을 우리만의 좀 어떤 개념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이제 이 글은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뭐, 마찬가지로 이제 유라시아와 이제 물류 연결 면에서도 상당히 이 지역은 또 중요하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면서 또 같이 이제 이거를 역사적으로 좀 엮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르크 지역이 어디냐? 예, 투르크 지역은 이제 뭐 유라시아 전역에서 분포하고 있고요. 예, 주로 이제 뭐 알타이 투르커라는 몽골 쪽에 있는 그 알타이 계열 언어들이 사용하고 있는 국가로서 뭐 대략 2억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억이라는 숫자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터키 공화국의 8천만부터 해서 중앙아시아의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 국가들, 또 러시아 연방에 있는 여러 국가들, 여기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제 소위 말하는 독립국가 투르커 사용 자치국들이 있는데 사실 19세기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 있는 링구아 프랑카가 뭐였냐면 러시아어도 아니었고 영어도 아니었고 불어도 아니었고 투르크였습니다. 그럼 그 투르크가 뭐였냐면요. 사실 차카타이 투르크였어요. 지금 여기 뭐 차카타이 투르크를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차카타이 투르크는 오스만어와도 상당히 유사한 문어적인 투르크였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이 차카타이 투르크와 문어적인 게 이제 소련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많이 퇴색되고 많이 잊혀졌습니다. 이제 이것들을 이제 한번좀 다시금 이제 새롭게 연구하는 게 이 터키권의 하나의 트렌드이고요. 자, 근데 이제 한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봤을 때는 한국 문화와 정서적 교감이 상당히 가깝고 이게 뭐 터키와 한국을 얘기할 때 우리 보통 형제의 나라라고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형제의 나라가 터키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제가 우즈벡을 가도요 거의 그렇고요. 뭐 카자흐가도 뭐 그렇고요. 아제르바이잔과도 다 형제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저는 터키부터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을 다 가봤습니다. 제가 카자흐, 우즈벡은 제가 6개월씩 살았고요. 아제르바이잔은 3개월 정도를 필드했고, 투르크멘은 한 2-3번 정도 가봤습니다. 키르기스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 보면 그 교감과 연대의식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현실 정치에 한번 쭉 끌어쓰는 게 어떤가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이제 알타이에 대해서 한국어, 몽골어, 투르크어와 크게 보면 또 일본어까지도 우리가 좀 포함할 수 있는데, 이런 국가, 요렇게 이제 알타이어계의 국가들이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아까 같은 다른 지도지만, 유라시아에 있는 광범위한 지역에 투르크어가 분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역을 이제 터키인들은 투르키스탄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투르키스탄이 오늘날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동쪽에 있는 걸 동투르키스탄, 터키 쪽을 서투르키스탄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동투르키스탄은 오늘날의 이제 신장 위구르 지역을 이제 동투르키스탄이라고 하고 실제로 국가명으로도 한때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중앙일보에서는 한때는 동터키스탄에서의 위구르인들의 반란이라고 해서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정말 동쪽에 있는 터키에 있는 어느 나라에서 뭐가 반란인 것처럼 돼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명칭이 그만큼 우리가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 투르키스탄이라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현지적 관점에서 이 지역을 이렇게 불렸다는 것도 한번 좀 언급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아까 말했던 북쪽으로 이동한 쿰차계와 남쪽으로 이동한 이제 오우즈계에 대한 얘기를 말씀했고 현지에 남아있는 차카타이계까지도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아까 오우즈계, 쿰차계 또는 투르키 차카타이계라고 나눌 수 있고요. 크게 이제 터키랑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이제 오우즈계라고 분류를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북방으로 이동한 뭐 오늘날의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타리스탄 같은 나라는 이제 쿰차계. 그다음에 이제 현지적 오늘날 우즈베키스탄을 중심으로 위구르와 이쪽을 이제 보통 우리가 투르키 또는 차카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다 이슬람이고요. 아제르바이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순니 정통파를 믿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지역에 대한 그런 언어 문화적인 거는 어떠냐? 예, 이슬람과 페르시아 문화 위에 계속적인 투르크화로 이제 투르크 언어 문화가 이제 형성되었다는 게 이제 하나의 이 지역의 문화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터키에 있는 민족주의 진영에서 나온 지도인데요. 예, 터키 민족주의 진영인데 여기 보시면 지도가 재밌는 게 여기 보면 위에 보면 만주라고 써 있거든요. 만추리하고 한국 써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이제 자신의 언어 문화권으로 집어 넣고 있거든요.
실제로 터키 역사서에서는 이 한국이나 이런 쪽을 자신의 언어 문화권으로 집어넣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그럼 이 지역에 대한 우리가 어떤 새로운 다자간 협력식을 할 때 이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뭐 징기스칸의 유목 제국인데요. 우리가 징기스칸의 몽골 제국을 몽골 제국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몽골 제국은 오늘날 몽골 인구 얼마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300만이고 실제로 징기스칸의 제국은 유목 제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투르크인들이 이때 같이 서진을 했던 거고 또 많이 몽골 제국과 함께 현지에 정착했던 게 바로 터키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범위하게 유라시아 지역에 펼쳐지었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티무르 제국과 그 이후에 있는 그들 손자이한 바브르, 그러니까 오늘날의 무굴까지, 뭐 무굴이 인도 말로는 몽골 제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터키족이 몽골까지 가서 인도까지 가서 몽골 제국을 세운 건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런 또 확장성이 있는 게 이 투르크 문화권이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한민족 간에 대한 연대인데요. 지금 한 12분 정도 됐는데 제가 빠르게 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예, 한민족 간의 그 관계에서도 우리가 터키를 형제의 나라, 현지의 민족이라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 실제로 이제 역사학적으로도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북방계의 선조들을 맥족이라고 합니다. 예맥족이라고 하는데 터키는 그거를 키맵 하크라고 합니다. 하크는 이제 민족 국민인데요. 그 키맵이라는 것은 터키의 한 또 부족 계열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거 지금 고대사 거의 고조선에 그 준하는 시기를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 한국 한민족을 그럼 다 터키겠냐? 사실 그거는 조금 더 논란의 여지가 있고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인데 어쨌든 적어도 한민족과 터키는 같은 유사한 지역에 살면서 많은 언어 문화적으로 공통점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신라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라도 이제 박혁거세에 대한 얘기를 보게 되면 그 박혁거세에 대한 알신화 이런 거는 소위 말하는 흉노의 신화입니다. 남흉노인데 흉노가 이제 중국에 밀려서 오면서 소위 말하는 현 토착민인 그 가야족과 함께 한 게 신라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신라에 대한 여러 소위 뭐 자료들과 한국사 하시는 분들도 어떤 흉노와의 관계를 되게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를 하시고요. 또 뭐 신라에 있는 뭐 무인상이라든가 처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이 흉노와 터키족에 대한 문화가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생목인 얘기인데요. 뭐 고려시대 때 많이 유입된 생목인들이 누구냐면 사실 위구르인들이에요. 예. 몽고 제국의 소위 말하는 중간 관리인으로서 당시에 많이 이런 쪽 분들, 대표적으로 이제 덕수장 씨와 허씨, 신씨 이런 분들이 한국에 정착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 분명히 한국과의 어떤 여는 역사적 관계는 있다. 단지 형제라는 게 그냥 우리나라가 6.25랑 월드컵 때문에 형제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런 역사적 맥락을 좀 짚으면서 어떤 그런 깊은 관계를 하고요. 실제로 우리 지금 여기 지도에 보시면 이게 고구려 무용청인데요. 제가 이 지도는 모든 터키권에서 한 번씩 다 보여줬습니다. 다들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들 선조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다시 말해 말을 타고 활을 쏘는 거는 자신 선조들의 모습인데 이게 우리의 선조의 모습과 같다는 거죠. 즉 궁수보족이라는 것이 이게 투르크 민족의 어떤 상징인데 예, 그런 것들도 우리가 충분히 좀 더 연구를 해서 오늘날의 어떤 연대와 협력에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투르크 민족의 다양한 외모와 그 다음에 이제 민족 정체성의 근간인데요. 이 사진을 보시면 맨 왼쪽에 보이는 이 친구가 터키 동부에 있는 친구고요. 여기는 위구르 친구고요. 여기는 카자흐에 있는 북서부에 있는 사람 얼굴이고요. 여기 있는 뭐 약간 홍은보처럼 생긴 분이 이분 알타이고요. 요 밑에 있는 분이 키르기즈고요. 맨 이쪽에 있는 분이 아제르바이잔이에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다 투르크인이라고 터키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생긴 건 다 틀립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터키인, 투르크인이라는 정체성의 근간은 혈연과 전혀 혈통과 상관이 없습니다. 민족, 인종과는 상관이 없고요. 그럼 뭐냐? 예, 투르크 민족의 연대와 정체성은 외모가 아닌 언어와 문화가 키워드입니다. 즉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가지고 연대의 기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들의 연대와 정체성의 기반이 언어와 문화면 한국도 같은 알타이어고요. 문화도 유사하다 이거죠. 그러면 충분히 이들과 어떤 문화적 연대라든가 협력을 하는 데는 다른 데와는 다른 비교 우위와 협력의 매개가 있다는 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언어 문화를 좀 더 저희가 충분하게 활용을 하고 문화 협력체 기반을 만든다면 이것이 정치경제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거를 문화적 연대를 신북방 정책과 연결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뭐 실제로 지금 터키 카운슬 이게 지금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지금 옵저버로 되어 있고요. 또 투룩소이 이건 유엔 산하기관인데요.
터키권 국가들의 소위 말하는 그 유네스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내일에 있을 우리 한국 후속 세대에 하는 우리 젊은 우리 박사 하는 친구들이 아마 이쪽을 발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즉, 터키 카운슬과 투룩소이는 투르크 국가들에 대한 문화적 협력과 연대를 하는 기관인데, 한국이 지금 옵적으로 다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대한 참여. 근데 이거를 과연 터키 협력협회 우리가 그냥 들어가는 건 조금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고려하면 소위 말하는 투르크 알타이라는 걸 좀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사실 제가 지금 이 영문 아티클을 준비하면서 이걸 좀 터키에 지금 발표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터키에서도 충분히 이해가 대한 공감대는 있습니다. 단지 이걸 이제 현실화하는 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남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한국 간의 유사 기관이 뭐 코이카와 티카라는 기관도 있고, 코리아 파운데이션 기관도 있고, 또 지금 제가 원장으로 있는 뭐 유누스 에므레와 또 세종학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협력과 교류가 좀 더 좋아지면 충분히 우리만의 컨셉을 갖고 있는 투르크 알타이권의 협력체를 구성하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타이 지역에 대한 지도를 한번 쭉 보시면 이 정도가 같고, 예, 소위 말하는 이제 민족들도 이렇게 만주부터 한국 민족까지 쭉 있다는 거, 터키 민족까지가 이제 이게 알타이 민족이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어떻게 보면 이제 함인데요. 예, 즉 알타이 문화 벨트가 존재하고 있다는 게 이제 하나의 팩트고요. 그럼 이걸 가지고 소위 말하는 중견국이죠. 예, 터키와 한국 같은 중견 국가들은 이 지역에 대한 국가들과 협력 체제를 독자적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 러시아라든가 중국과 같은 어떤 거대 국가에 대한 거와는 조금 더 다른 특색 있는 어떤 협력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차제에는 이제 여기 일본이라는 부분도 지금 고려 중인데, 일본이 이제 알타이 어권으로서는 물론 경제적으로는 대국이지만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좀 약한 그런 나라인데, 우리가 일본과도 같이 이걸 연대를 할 수 있다면, 일본이 펀딩을 해서 다양한 협력, 소위 말하는 뭐 중국과 어떤 러시아를 대항하는 어떤 하나의 또 협력 체계를 하는데, 또 한일 관계에도 개선이 좀 도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이제 한국과 터키에 있는 중견국가 협력에 일본까지 포함되는 것까지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그러면 소위 말하는 러시아의 슬라브 문화권과 중국의 1대1로를 또 견제할 수 있는 또 다른 대안이 되지 않을까. 현지 국가에서 입장에서도 중견 국가의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대안일 수도 있겠다. 즉, 뭐 상하 협력 기구라든가 기존에 있는 기구와는 조금 더 차원이 다른 협력 체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기관들, 코이카와 티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역할과 매개자를 행위자로서 할 수 있다. 라는 게 기본적인 논점이었습니다. 예. 제가 너무 좀 두서없이 빠르게 발표를 했는데요. 예, 실제로 이 논문은 제가 한 2년 전부터 이제 영어 논문으로서 나름 SCI급에 투고를 하려고 좀 준비는 해왔는데, 이제 몇 가지 방법론적인 방법이라든가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좀 엮어야 될지, 그럼 지금 제가 하는 건 대개적인 어떤 팩트에 대한 하나의 나열들인데, 그거를 어떤 식으로 논문화할지에 대한 고민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걸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간소하게 부족한 발표 자료가 됐습니다. 혹시 뭐 우리 토론자 교수님들이나 다른 교수님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또 그건 충분히 제가 반영해서 향후 완성된 논문을 하는데 그걸 고려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상당히 흥미로운 발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좀 많지 않아서 그렇죠.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또 말씀하실 기회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어서 김홍근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자, 저도 아까 오준모 교수님께서 이전 발표자 분과의 그 전공상의 괴리 그것 때문에 좀 쑥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봤는데요. 저는 뭐 전공이야 그래도 같은 정치학 계통이니까 괜찮지만은, 다만 이 큰 대주제가 문화에 관한 거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아마 모르겠습니다. 발표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그것 때문에 내가 오늘 그 적절한 자리에 와 있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면서 사실은 토론에 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런 문화 쪽에 대해서 깊이 있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 제가 오늘 토론하고자 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 무지의 소치가 될 수 있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제에 좀 충실하게 하나는 좀 문화와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이제 발표자와 저와 어떻게 보면은 접점이 있는 국제 정치적인 아마 오늘 대주제에 좀 무슨 데 충돌되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그것이 나중에 국제 정치적인 어떤 여건 같은 것이 이런 문화적 연대에도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는 먼저 지금 아까 형제 나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 그거보다도 사실은 이제 그 형제라고 하는 개념을 그 근거로 쓰이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민족 그 얘기하면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생물학적인 것 그런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또 고고학적인 것,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언어학적인 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요소가 있으니까 그렇게 근거가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형제 나라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뉘앙스가 훨씬 그보다는 폭넓다. 어떻게 보면은 거기에 뭐 또 현실적인 어떤 이해관계도 반영이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만 좀 이 차원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혹시 그 지금 문화원도 또 터키 문화원 그걸 또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 하는 얘기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그냥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는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이나 아니면 심지어 나가서 터키나 이런 저기들이 우리 보고 형제 나라라고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과연 동일한 감수성으로 동일한 뉘앙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 제가 좀 의심이 좀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모르겠습니다. 여론조사를 한번 그걸 해보시면은 그런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될 텐데 만약에 제가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거기서 봤을 때는 이 방금 언어나 이런 어떤 알타이 언어나 뭐 심지어 어떤 민족적인 거 뭐 이런 것까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자꾸 엮으려고 하는 게 다소 무리스러워 보이고 억지스러워 보이고 그렇다면은 또 현실적으로 어떤 그 문화적 연대를 발전시켜 나가는데 그 기제로서 한계를 갖게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일반인적인 시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제 국제 정치적인 차원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중앙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가 그 전에는 뭐 이미 뭐 잘 알고 계시면 브레진스키라고 하는 그런 학자기도 하고 또 미국의 그 정보 전문가기도 했죠.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에 거기를 거대한 체스판이라고 얘기를 했고 아닌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강대국들끼리 과거에는 뭐 영국과 러시아 또 오늘날에 와가지고는 러시아 그리고 중국, 미국 뭐 이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힘겨루기 장소가 되어 왔었죠. 근데 이제 최근에 그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제 철수를 하면서 사실상 이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해서도 영향력이 아무래도 감소를 하게 될 텐데 이런 것이 우리나라가 거기와 문화적 연대를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아니면 다른 경제 협력을 이뤄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변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그 지역인들의 정서와 상관없이 미국의 영향이 거기에서 커지게 되면 우리가 그런 경제 협력이나 문화 협력을 하는데 좀 우호적인 환경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미군의 아프가니스탄 철수 같은 경우가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불리한 여건을 만들지 않나.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중앙아시아와의 만약에 문화적 연대를 하려면은 새로운 접근 방식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가끔 이제 우리나라 신국방 정책에서도 이제 러시아와의 또 관계 개선을 통해서 또 중앙아시아와의 관계도 또 조금 더 강화시켜 나가는 이런 것도 얘기를 하고 하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우리도 어떤 정치적으로 좀 한계가 좀 명확한 얘기고요. 오히려 지금 만약에 터키와 이 중앙아시아 지역이 그런 문화적인 어떤 공감대가 연대감이 있다면은 오히려 터키를 통해서 그쪽에 우리의 어떤 협력을 강화시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 점에 대해서도 네.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사실 부족한 발표인데 너무 질문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뭐 좋은 또 제안도 해주셨습니다. 예, 지금 이 글은 제 생각에는 완성이 되면 아마 정책 제안적인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이론적 담론이라든가 이런 걸 하기보다는 현재 소위 말해 이 지역에 대한 다자간 교류에 있어서 어떤 또 다른 패러다임, 즉 한국과 터키가 형제 나라라고는 하는데 우리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우리가 형제라고 생각하냐? 근데 실제로 이걸 하나하나 물어보면 거의 형제야? 그렇지만 우리가 또 언론이라든가 어떤 특정한 또 국가 간에 했을 때 또 그게 또 레토릭으로 많이 회자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럼 이런 레토릭을 하는데 뭐 저는 관련된 학자로서 좀 다양한 어떤 대안적 설명을 제시하는 차원에서 이 논문을 준비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약간 억지적인 것도 있지만 이런 것들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을 끌어모아서 우리가 그냥 형제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해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좀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요거를 해서 충분히 현실 정치에 있는 다자간 협력 그런 것을 뭐 문화적 협력에서 나중에 정치 경제까지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게 충분히 있다. 완전 허구된 픽션은 아니다라는 측면에서 어떤 그런 폴리시 레퍼런스 페이퍼를 한번 해볼까라는 게 지금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 맞습니다. 실제로 이 지역에 대해서는 뭐 러시아와 중국은 정말 큰 거대 파워죠. 예. 뭐 중앙아시아에 있는 국가들, 스탄 국가들도 러시아를 무시할 수 없고요. 뭐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다 만나도 러시아는 정말 중요한 국가입니다. 왜? 100년 넘게 그 지역을 통치했거든요. 또 중국도 마찬가지로 1대1로로 많은 걸 하고 있죠. 근데 우리가 1대1로에 편승하거나 또는 러시아에 있는 그 정책이 편승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맞나라는 걸 저는 과연 한번 생각해 볼 문제가 있죠. 그런 대안적 측면에서 우리만의, 그러면 우리와 협력을 할 수 있는 좀 같은 급의 파워. 그러니까 한국과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논할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 트랙으로 충분히 갈 수 있어요. 한국과 러시아 또 할 수 있고요. 또 우리만의 칼라를 가지고 우리만의 얘기를 또 이 지역에 대한 얘기를 꼭 하나의 얘기가 아니라 몇 가지 트랙으로 좀 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요거를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오히려 뭐 중국이 보는 이 지역에 대한 중요성, 러시아의 중요성 말고 또 한국과 그러면서 급이 좀 비슷한 또 터키를 끌어들이거나 나아가서는 일본, 뭐 우리보다 좀 큰 나라고 터키보다 큰 나라는 맞지만 사실 국제정치학적으로 좀 위상이 떨어진 일본도 충분히 하면은 요거를 어떻게 해볼까. 그러니까 요 부분도 저도 어떤 내용적으로 어떻게 엮을까가 앞으로 저희 이제 고민 가지는데 뭐 요거는 일본은 뺄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어찌됐든 좀 대안적 측면에서 요 지역에 대해 한번 좀 제시하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흥미로운 발표해 주시고 또 저도 또 지금 진행하시는 연구가 또 성공하시기로 또 옆에서 또 많이 응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발표 감사드리고 좀 코멘트 감사드리고요. 세 번째로 한국외고대학교 이은경 교수님께서 동부아시아 교류와 충돌, 홍동 문화의 접점, 사할린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분은 한국외고대학교 임선환 교수님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저는 그 논문으로 지금 만들어진 건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제가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왜 사할린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가, 그리고 또 제가 하는 발표를 듣고 나시면 저희 1소조에 지금 발표해 주신 김용환 교수님이나 오종진 교수님이나 그리고 그다음에 윤시환 교수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큰 지역에 다양한 민족들이 이동을 하면서 어떠한 문화적인 충돌을 하고 또 그 안에서 교류가 있고 또 그것이 어떠한 새로운 문화로 이렇게 창조가 되었는지까지가 아마 다 연결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할린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사할린 동포로 많이 들으셨고요. 저는 전공이 러시아 문학입니다. 러시아 문학 전공하면서 박사과정 마지막 그 학기 즈음에서 어떤 선배가 이제 그 학위 논문을 하고 있었는데 좀 어려움을 호소해서 제가 좀 이렇게 옆에서 도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 그 안톤 체홉의 사할린 섬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원어로 접하게 되었는데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었습니다. 사할린은 이제 한때 그 수용소였는데요. 수용소의 이제 실태를 보고하는 그 책을 읽고 난 다음에 사할린이라는 곳이 사실 무섭게 느껴졌고 그 죄수들의 이제 참상을 알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그 책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체홉의 사할린 섬은 체홉이 보통 톨스토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책을 쓰면서
드디어 톨스토이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더 큰 작가로 이렇게 도약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할린 섬에 대한 이제 관심을 갖고 있었고, 그런 상태에서 이번에 좀 이걸 연구하면서 또 다른 측면을 한번 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할린을 둘러싼 논쟁의 초기에는 이게 섬인지 또 반도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는데, 이따가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은 반도라고 하는 모양으로 돼 있는데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초기에 논쟁이 있었고, 선주민이라고 해서 이곳에 원래 아이누족과 니부흐족이 있었습니다. 니부흐족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온 족속이고, 아이누족은 이제 일본에서 건너간 족속인데, 그것이 이제 큰 갈등을 일으키면서 이곳에서 충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할린에서 이제 러일의 갈등이 있는데, 러시아와 일본이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 이 사할린을 발견하게 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서부터 서로 간에 이제 이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일본으로부터는 조금 멀고 러시아부터는 가깝습니다. 근데 일본이 먼저 이제 선점하게 되는 이제 계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러시아가 내려오게 되는 그런 이제 시기적으로 비슷한 시기에 이제 겹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일제 감점기 때 일본을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지용을 통해서 사할린에 이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때 처음 들어간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톤 체홉의 그 사할린 섬에서 제가 처음으로 한인에 대한 이야기를 거기서 읽었는데, 체홉이 뭐라고 썼냐면, 노동자들 중에 한인이 있었다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 노동자로 해서 1863년에 한인들이 이제 우리나라 이제 함경북도 경흥에 큰 홍수가 나요. 그래서 계속 이제 굶주리다가 마지못해서 이제 월경하면 그때 당시에 이제 그냥 죽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어기고 배고픔에 이제 굶주리면서 갑니다. 그래서 13가구가 이제 처음에 가게 됐고, 그렇게 해서 터전을 잡다가 중간에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로 하는 이제 세 번째의 이런 이주 기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정착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계절 노동자로 해서 날품파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날품파리들이 사할린에 가서 미역을 따고 살았는데, 그때 이제 안톤 체홉이 이제 보게 되는,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제 증언을 하는 그 책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할린 동포는 그때의 사할린이 아니라 일제 강점기 때 들어간 이제 사할린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민족 이름을 많이 얘기했는데, 아이누족이라든지 니부족이라든지 러시아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일본인들, 그리고 심지어 이제 한국인까지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인종과 문화들이 섞이면서 이곳이 이제 개방성, 수용성, 또 문화의 혼용 공간이 되었다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사할린이 저렇게 붙어 있어서 거의 아주 좁은 해변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처음에는 절대 섬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게 있었는데, 일본인 두 사람이 가서 탐험을 하다가 섬을 한 바퀴 돌았는데 다시 같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빠져나갈 데가 없다라는 걸 느끼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이듬해 혼자 다시 탐사를 와서 여기가 섬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도를 보시면 노란색에 이제 하단에 일본이라고 쓴 글씨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더 큰 땅이 홋카이도예요. 근데 이제 홋카이도가 갖고 있는 좀 특징이 있는데, 홋카이도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보시면 점점점점 있는 게 이제 꾸릴열도입니다. 이렇게 요즘 많은 문제가 있는 꾸릴열도이고, 이 사할린인데, 홋카이도에 이제 원주민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이누족인데, 이 아이누족이 꾸릴열도, 그 다음에 사할린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해빙기가 지나고 막 가게 되면서부터 거기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꾸릴열도 아까 오른편에 있던 꾸릴열도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잘 보시다시피 여기가 이제 지금 연도 표시를 했는데, 1855년에는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저 위에 보시면 1875년에는 또 일본이 그렇게 많이 가져가고, 또 다시 맨 밑에 보시면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저기까지가 이제 러시아 땅입니다. 근데 지금 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게, 지금 45년 거를 기준하지 않고 자기네들이 이제 1855년으로 주장하겠다는 거라서, 거기 보면 이트루프 섬이라든지 슈코탄이라든지 이런 데가 이제 자꾸 이제 문제가 일으키는 거고요. 2017년에 러시아가 이렇게 여기에 이름이 없는 섬에다가 러시아 명을 부여하게 되는데, 그것 때문에 일본이 발끈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이름들이 이게 이제 일본어로 돼 있잖아요. 슈코탄 이런 데가. 근데 그게 이제 아이누족이 붙인 거예요. 근데 누가 들어도 이거는 러시아어가 아니니까 선점하겠다는 의미에서 이제 무인도에다 이름을 이렇게 붙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 그때 당시에 2017년 3월로 기억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우리식의 발음으로 울려 퍼지는 그러한 섬 명칭을 다 부여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이제 안 좋은 관계로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할린 영유권에 관한 논쟁이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있어왔고, 그래서 제가 그냥 연도별로 이렇게 조금 정리를 했는데요. 연도를 다 읽지 않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발견 시기는 거의 유사했고요. 다만, 아까 말했던 이제 아이누족이 올라가면서부터 일본 막부가 그때 당시에 굉장히 그 지방에 대한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파견해가지고 좀 다스리고 조사하는 일본의 그 특이한 이런 그 방법론들이 있었다 보니까 일부 그 영유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섬을 보시면 섬의 남쪽은 이제 일본이 거의 차지하고 있고 북쪽은 이제 나중에 러시아 쪽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돼요.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주장하는 건 뭐냐면 이것은 이제 꾸릴열도부터 시작해서 사할린 이런 게 다 북방 영토의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문화권으로 주장합니다. 그래서 북방 영토의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네들 거라고 자꾸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를 그렇게 이제 천명하고 거기 가가지고는 이제 조사를 많이 했어요. 조사를 많이 했지만 실제로 이제 아이누족이 간 거 외에는 행정구역으로서 그리고 이제 기관들을 이렇게 만들어낸 거는 러시아가 합니다. 그래서 1849년에 그 러시아 정착자들이 여기다가 이제 행정시설, 감옥소, 뭐 학교, 교회 이런 것들을 이제 섬에 건립을 하면서부터 섬에 이제 실질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꼬르사노프 시가 이제 행성이 돼요. 그렇게 해서 군사 기지가 만들어지고요. 그러다가 이제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사이가 좋을 땐 공동 통치로 가는데 공동 통치였던 이유는 일본이 다스리기에는 거리상으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살지만 통치는 러시아하고 이런 식으로 갔고 그러다가 이제 영유권 싸움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가라우토청이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꼬르사노프 시가 이름이 바뀝니다. 그렇게 하면서 일본이 이제 조금 여기서 세를 불리게 되고요. 러시아 혁명이 이제 혼란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서쪽에서 혁명으로 인해서 나라가 굉장히 뒤집어져 있을 때 힘이 동쪽까지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러일 전쟁이 이제 러시아가 국력이 약해서 일본한테 진 게 아니라 사실 러일 전쟁은 중앙 쪽에서 봤을 때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너무 먼 거리였고 이런 틈을 타고서 일본이 이제 백군하고 결합을 하고 이제 흔히 적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볼셰비키하고 이제 반대편에 쓰면서 그때 당시 이제 사할린을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일본이 차지하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백군이 나중에는 이제 적군에 의해서 이제 쫓겨나면서 이제 나중에는 여기가 이제 다시 러시아가 들어가는 이런 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완벽하게 이제 러시아 걸로 인정이 됐고 사할린은 이제 100% 이제 러시아 거고 꾸릴열도는 이제 아직까지도 약간의 이제 분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분쟁이 그러면 왜 문제가 있느냐인데 구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 때 참전하기로 약속하면서 구두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북방 영토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꾸릴열도를 다 갖는 걸로. 근데 이제 구두 약속이었고, 일본이 이제 전쟁에 패하면서 그러면은 내놓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사인을 못했어요. 사인을 못한 상태에서 구소련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구소련이 없어진 상태에서 그 분쟁이 계속 남을 수밖에 없어요. 사인할 수 있는 주체가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분쟁은 사실 해결이 될 수 있는 분쟁은 아닌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강대국끼리 이미 의논이 돼서 다 된 거고 그걸 중심으로 얘기하는 거고 일본은 사인 안 했다라는 거 갖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할린의 이제 특징인데요. 저 다음에 발표하실 이제 윤지현 교수님께서 더 자세하게 이런 이론적인 배경을 얘기해 주시겠지만 첫 번째 제가 쓴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에드워드 사이즈라고 하는 이제 학자의 말입니다. 제가 이제 사할린을 조사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이곳에 겹쳐지고 서로 얽힌 경험의 복잡한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이제 제국 전체나 제국 내에서 이제 각 지역 간 식민지나 본국 또는 식민지와 식민지 또는 지배지와 피지배자 또는 피지배자들 사이에서는 다양한 관계가 형성되게 마련입니다. 제국주의 정책이 이제 수행되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거리라든지 또는 지배의 넓이에서는 이동이 촉진되게 마련인데요. 그렇게 이동을 하면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뒤얽혀지고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면서 복합적인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억압과 피협과 폭력과 협조, 저항, 일탈, 민족의 테두리를 초월한 갈등과 혼염이 사회적 문화적 결과를 바로 이러한 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주민이었던 이제 아이누족이 굉장히 이제 여기서 점유하고 살았는데 아이누족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아이누족이 생김새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인인데 이 털이 많아요. 그래서 거의 원시인 같은데 이제 서양 사람이 몸에 털이 뒤덮이는 거 저리 가라도 이렇게
콧수염, 턱수염 이런 데가 이제 풍성하고 이렇게 길게 느리고 머리도 덥수룩해서 이제 서양 사람들이 그 동물 같은 것들, 짐승 같은 그 모습에 이제 놀랐다고 하는데 이 아이누족이 이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북쪽에서 니브가 내려오면서 자기네 힘으로는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몽골족하고 결탁을 합니다. 그래서 몽골이 침입했을 때 몽골이 여기까지 와서 아이누족을 핍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이누족이 자리를 잡고 일본이 들어왔을 때는 또 관세 같은 걸 매겨가지고 또 러시아족이 좀 이렇게 이렇게 조금 억압을 하고 이런 이제 과정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요. 이곳에서 이제 보시면 다양한 문화가 왜 형성이 된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에게는 사할린이 어떤 공간이었는지를 설명드리면 일본은 이제 제국으로 팽창해 가는 과정에서 북방 문화 건설이라는 이제 큰 과제를 떠안고 있었는데 실제로 일본은 남방 문화에 가까운 데고 잘 아시다시피 이제 다다미 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들의 생활 문화하고 실질적으로 그들이 지향하는 국가의 방향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이거를 이 어떤 갭을 메꿀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했는데 홋카이도 식민지를 이제 개척하면서 경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북방 문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고 그것을 이제 어떻게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러시아의 이제 북방으로 가는 그 러시아의 문화를 끌어들이고 또 하나는 일본보다는 조금 더 추운 지역에 속했던 한국의 문화를 이제 끌어오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제가 좀 관심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러시아의 빼치카라고 하는 것과 한국의 온돌이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이제 따뜻하게 자는 건데 그러한 문화들을 일본이 이제 끌고 사할린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기에 그 많은 조선들이 또 일본 땅을 넘어서 이제 홋카이도와 사할린으로 가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삶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서 또 이제 다다미 방에만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한옥을 짓고 또 온돌 이렇게 시설을 맞추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장점 중에 하나가 얘네들은 이제 조사를 워낙 잘하고 굉장히 꼼꼼한 게 있다 보니까 홋카이도 개척 이전부터 이미 에도 막부의 이제 관리들을 파견해가지고 막부가 이제 북방의 추위를 견뎌낼 방법을 찾는다든지 굉장히 점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런 준비들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사할린의 이제 건축 문화를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게 있는데요. 여기가 일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일본 신사에 있는 이제 세우는 분들이 있고 또 다다미식 건축이 있고 또 한국식 온돌이 있고 러시아식 빼치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이제 그 건축 문화라든지 생활 문화를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어서 인터뷰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일제강점기 때 이 사할린을 가게 되신 이제 할머니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 친구 할머니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는데 이제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그때 당시 이제 우리나라 지리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여수에서 더 내려가면 초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는 여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제가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그 할머니 말씀이 이제 초도에 살고 있었는데 너무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 왜냐면 거기가 워낙 물자가 풍족했다고. 그랬는데 이제 아버지가 징용을 가셨는데 어느 날 이제 소식이 들려오기는 사할린에서 거부가 돼서 너무 잘 산다더라. 아버지가 오지 않아서. 그래서 할머니 어머니 그다음에 오빠가 배를 타고 사할린까지 가요. 그래서 동네를 다 뒤져서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정말 거부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아오지도 못하고 거기서 이제 이혼도 못하고 같이 이제 거기서 살면서 살긴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있는 게 그냥 김치를 만들어서 파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할린에서 이제 거부를 이루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모스크바까지 오시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할린의 음식 문화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 왜 김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일찍부터 이제 한인 계절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다시마, 미역, 채취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미역국까지는 아니지만 그 미역 수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비싸더라고요. 한번 이제 사할린 가서 먹은 거 아니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이제 먹었는데 약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역국인데 우리처럼 이제 우려낸 미역국이 아니라 가볍게 끓인 미역국 있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먹는 걸 볼 수가 있었고 과거 한인들이 살았던 기반을 토대로 한국산 상품과 문화들이 본물처럼 쏟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전공하셨던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국 당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 이제 까리스카 마코프카라고 하는 러시아 식탁에는 굉장히 익숙한 음식인데 김치가 없다 보니까 당근을 채를 썰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식초에 약간 절여서 볶으면 살짝 아삭아삭한 김치 맛이 나는데요. 그게 피클처럼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특정 동네에서 파는 게 아니라 러시아 슈퍼를 가시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러시아 사람들한테는 한국 당근이라는 게 유명한 말이고
우리한테는 이제 김치를 그리워했던 고려인들이 만들어낸 특별한 음식입니다. 한국산 식료품에 대한 인기가 지금 현재는 어떠냐면 과자나 김이나 라면, 소스류라든지 음료, 두부, 김치, 깍두기를 비롯해서 고사리 같은 나물 반찬하고 이제 초장, 참기름, 다시다까지 이렇게 인기가 있을 만큼 사실 이제 한국 슈퍼보다 한국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것보다 더 많은 상품이 이제 사할린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할린의 예술 문화를 보자면 사실 이곳은 수도권으로부터 상당히 먼 변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외딴 섬에다 수용소를 지어서 거기에 이제 죄수들을 몰아넣으면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적의 그 이제 수용소입니다. 사할린도 그랬던 곳이고, 과거에는 사할린 그 죄수들이 가장 부러워하던 사람이 시베리아 수용자들이었습니다. 시베리아는 도망을 가면 벗어날 수는 없지만 도망을 가면 타이가나 툰드라 지대를 뛰어라도 다녀서 돌아다니면서 잡혀오는 한이 있더라도 돌아다닐 때라도 있는데 사할린은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시베리아 수용소를 이렇게 그리워했다는, 부러워했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그 박물관이 생길 수 있었던 거는 일본의 덕택인데요. 일제 강점기 때는 일본의 박물관이 있었고, 나중에 이제 그 자리에 러시아 향토 박물관이 이제 개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마 극장이 형성되고 또 필하모니가 개관합니다. 그러다 이제 1848년인데 우리한테도 중요한 건데 한인 이동 드라마 극장이 이제 개관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문화 예술의 변방이던 이곳에 소련 정부 주도하에 이제 문화 정책이 수행되기 시작합니다. 그 사할린에 유명한 영화제가 있습니다. 세상의 끝이라고 해서 그 유즈노 사할린스크가 이제 여기에 주도인데 남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이제 많이 살았던 그곳인데 그곳에서 매년 이제 영화제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이 영화제의 모토가 있습니다. 사할린은 지구 끝에 가장 아름다운 장소 중 하나이다. 그러나 현대인들에게 세상의 끝이란 없다. 이런 게 이제 이곳의 모토인데, 이곳은 이제 잘 아시다시피 칸느나 베이스나 이렇게 세계 3대 영화제가 전부 다 유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아시아를 겨냥한 영화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잘 모르고 계시지만 조금 관심 가지시면 상당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실 수 있는데, 박찬욱 감독이나 최동훈 감독, 그리고 잘 아시는 뭐 이창동 감독이라든지 또 뭐 신세대 감독들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이고요. 문소리가 이제 직접 선택한 영화를 보여주는 그런 기획전도 있었습니다. 이곳이 우리나라 영화인들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인 장소로 뜨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보면 러시아, 일본, 중국, 몽골, 한국의 문화가 공존하는 이 사할린은 특별한 문화 지형을 가진 곳입니다. 동북아의 접점이자 여러 문화의 교집합이 가능했던 그 문화적 가치가 높은 곳이고요. 우리들의 선조의 피와 땀을 기억하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K푸드 또는 K영화 등이 사할린을 장식하면서 문화의 다양한 영역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현지인들조차도 우리 선조들이 남긴 흔적에 대한 그리움과 익숙함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사할린에 거주하는 그 한인이 러시아인 다음으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지 않아요. 러시아인이 절대 이제 90% 이상이 되는데, 그래도 그들이 낯설어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오랫동안 이 땅을 이렇게 익숙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결국 K문화에 대한 사할린에서의 폭발적인 호응은 결국 우리 선조들이 일궈놓은 값진 시간들이 켜켜 있어야 문화라는 위대한 유산을 남긴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특히 저희가 익숙하지만 사할린 상당히 낯선 그런 지역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저희 또 KTX 타고 내려오면서 사할린이 섬이었어. 제가 이렇게 아들들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상당히 좀 저희가 좀 무지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할린을 재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은경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임설호 교수님께서 저는 사할린 지역에 대해서는 공기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브라질 연구자여서 분야입니다. 네, 혼종성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선생님 연구에 흥미를 갖게 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조금은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가, 실은 제목에서 혼종문화의 접점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어서 저는 좀 내부자의 시선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 사실 문학 연구를 하시기도 하셨고 선생님께서도. 그래서 이 혼종성이라는 특성을 이 사할린 지역 거주민들도 본인들의 정체성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그럼 그와 관련된 연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혹은 논의도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이 혼종성을 겪었던 국가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좀 사할린 비슷한 케이스일 것 같은데, 아까 저희 그 오종진 교수님 발표하실 때 트로카타이 그 이제 정복과 여러 가지 주변 지역하고의 갈등 관계에서 형성된 언어적 문화적 공통점이었던 것처럼
혼종성을 갖고 있는 지역에서의 그 혼종성을 바라보는 시선은 이중적일 것 같아요. 대부분 비슷하게. 굉장히 다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어떤 아까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사안인 지역의 억압과 핍박의 역사도 사실은 그 혼종성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대한 영향을 미쳤던 부분 중에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그 혼종성이라는 특성의 사안인 지역 내부자의 시선에서는 지금 선생님 글에서는 주로 이제 외부자에서 저희의 어떤 전략적 요충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지역, 한류 문화의 거점이 될 수 있는 지역, 이런 것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이해를 높일 수 있긴 했는데, 내부의 시선은 어떠한지, 혼종성에 대해서 본인들의 어떤 강점이자 아니면 어떤 그 민족적 정체성, 이 지역을 규정할 수 있는 정체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 부분을 조금 추가 설명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사할린에 방문하거나 내부자들을 만난 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사할린에 원래 거주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생각해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뒤늦은 시간에 사할린에 이제 그 러시아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 거죠. 그 중간중간에 이제 여러 과정이 있었으니까 사할린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군사 기지로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인의 입장에 보면.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한테도 지금 많이 알려져 있는 이제 블라디보스톡에 그 루스키 섬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군사 기지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개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그 관광의 장소로 개발이 되거나 또는 그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하는 장소로서 이제 개방이 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요. 그 군사의 기지로서는 사실 이렇게 삶의 거주의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매력적이진 않았고, 다만 이제 이곳은 그렇게 그 외딴 공간에 그 태평양으로 오호츠크해로 진출하기 위한 군사의 기지였고, 그 다음에는 동떨어져 있고, 사실 이제 섬이라는 데가 이제 물자가 충분하게 조달되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그 수용소의 공간이었는데, 이 최근에 와서 이제 푸틴 정부의 어떤 방향성을 얘기하면, 푸틴 정부가 2012년부터 그 동진 정책에 이제 그 꽂히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이제 유럽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활로를 모색하는 게 굉장히 러시아 입장에서 어렵습니다. 왜냐면 유럽 자체가 갖고 있는 이제 그 폐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동쪽하고도, 서쪽하고의 관계가 어려우니까 이 동쪽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이 그 신동방 정책을 이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그 러시아 안에 이제 행정 개편도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베리아가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는데, 이거를 그 2017년, 18년 넘어가면서는 띄어가지고 시베리아 일부를 갖다 극동으로 편입시켜서 극동을 개발하는 그러한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거에 이제 하나로서 사할린들이 점차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거라서, 내부적인 시각에서 보면은 여기가 그렇게 그동안은 관심을 안 가졌던 곳, 그 다음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던 변방이었는데, 이제는 관심을 갖고 그곳에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지금 이 동쪽에다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문화의 불모지였기 때문에 문화적인 수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영화제 같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 가지고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축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는 부이락 축제라고 해서 로그막 축제들을 만든다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덜 보던 지역들에게 그 민족 문화를 이렇게 조금 부각시키는, 그러니까 그곳에 원래 살았던 이제 아까 오정진 교수님 이렇게 발표해 주신 것 중에 그 민족 그 그림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돌간도 있었고 돌간족도 있었고 뭐 이런데요. 그런 이제 브리아트족이라는 소수민족들을 예전에는 러시아 측에서는 그냥 그런 소수민족이 있지 이렇게 했는데, 최근에 와서는 그런 소수민족의 문화를 갖다가 하나의 그 도시의 캐릭터로 이렇게 만드는 게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사할린이나 이런 데가 낯선 게 아니라 옛날부터 이제 고유한 문화들이 있었던 곳으로서 그것을 조금 더 이렇게 높여주고, 그곳에서 다양한 문화들의 이렇게 그 공존이 가능할 수 있게끔 장을 마련해주는 그런 식으로 조금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러시아 측에서는 지금 그래서 동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그 동쪽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주 명백하게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관객 모집입니다. 그 관객이라고 하는 건 이제 하다못해 문화적인 수혜를, 굉장히 인구가 적어요. 동쪽의 인구가. 그러니까 그들이 아닌 우리들을 끌어모으겠다는 정책이기 때문에 결국 그 정책의 방향성은 우리를 향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죄송하고, 네, 이해하는데 더
네, 그리고 저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듣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신의 관심사가 이렇게 하나에 매몰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주변을 둘러볼 수 있는 그 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임설혁 교수님 이제 그 토론을 받고 나니까 제가 이게 조금 바라보는 면이 국한되지 않고 또 매몰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한테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토론과 또 좋은 발표와 토론 감사드리고 또 임설혁 교수님께서 짧지만 상당히 묵직한 질문을 해주셨고 질문 자체가 또 마지막 발표하고 자연스럽게 또 연결이 되지 않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다루는 주제가 국방이라는 개념인데 국방을 갖다가 이제 외부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느냐, 내부자의 시선에서 바라보느냐. 국방이라는 게 사실 우리가 인위적으로 그죠? 한국에서 국방이라는 신국방 정치는 걸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외부자의 시선에서 그런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 추진에 있어서 이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긍정적 또 부정적 그런 한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발표는 한국외교대 윤주환 교수님께서 국방 연구에 있어서 대입법적 일치와 시사적 모색을 주제로 해서 발표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홍정명 교수님께서 토론을 만들어주셨습니다. 예,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제지역연구센터의 윤주환 HK 연구교수입니다. 저는 이제 조금 약간 실제적인 얘기에서 벗어나서요. 약간 국방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한 어떤 개념적인 자세가 어떤 것들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이 발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먼저 이 한반도가 지금 처해하고 있는 지정학적인 어떤 지리적인 물리적인 조건이 어떻게 우리의 국방 연구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이 어려움, 국방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그 해답을 저는 문화인류학적인 접근 방법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 이제 문화인류학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연구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제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주목한 개념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대입법적 읽기라는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처하고 있는 국방 연구의 어려움을 좀 더 극복하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에드워드 사이드라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오리엔탈리즘을 쓴 사람으로서 이 외부자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서 내부자적인 시선을 통해서 어떤 그런 장소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시사점을 가지고 있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를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대예법적인 읽기 개념을 통해서 저희가 국방 연구를 함에 있어서 향후 어떤 자세를 가질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국방 연구의 향후 전망까지도 감히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먼저 우리 한반도가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방향에서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에서 신북방정책의 대상이 되는 국가들을 이렇게 14개 국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각 국가들을 보시면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정말 유라시아 대륙의 거의 동쪽 끝에서 유럽 거의 직전까지 이어져 있는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서 있는 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만 오는데도 저희 거의 버스 타고 6시간 걸렸는데
이것만 해도 굉장히 왜 이렇게 멀어 막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이거는 그 범위를 그 스케일을 초월하는 범위죠. 그만큼 광범위하고 이렇게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방 정책을 우리나라에서 구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한반도가 대륙과 직접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서 생각해 보자면 대한민국에서 대륙으로 연결되어 있어도 이 국방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중간에는 거의 이제 우리와 일상적인 교류를 할 수 없는 그것이 불가능한 북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대륙과의 직접적인 연결을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어떤 북방에 대한 인식을 굉장히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방을 제대로 인식하고 북방을 직접적으로 빈번하게 교류를 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는 과정은 상당 부분 많은 어려움을 취하고 있죠. 아까 오정진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북방이라고 하는 그 넓은 공간에 분포되어 있는 많은 민족들, 여기에 제가 소개해드리는 이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몽골족도 있고 만주족도 있고 그리고 위구르인도 있고 그 터키인들도 있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티르크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커다란 틀 안에서도 속할 수 있는 이런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서도 품어질 수 있는 존재들인데 사실 이 각각의 민족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뒤섞여 있는 가운데에서 그 경계, 민족 집단 간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게 설정되어 있는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북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계를 애초부터 이 민족 국가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경계를 나누는 시도 자체가 굉장히 무의미한 그런 특성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면 북방이라고 하는 것이 몽골 민족이 커다란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도 이 지형적인 특성을 이 사진에서 보시자면 굉장히 오픈되어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만약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동을 함에 있어서 걸리적거리는 이 산맥이나 하천 같은 것들이 많이 쭉 이어져 있었다면 이 지역을 구분하는 그 지리적인 조건 안에서 지역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북방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있어서 평원으로 펼쳐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말 타고 막 이렇게 가서 깃발만 꽂으면은 자기네 땅이 되어버리는 이런 그런 특성 속에서 여러 민족 집단들이 또 같이 서로 혈연적으로 또 뒤섞여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서 봤었던 그 사진에서도 그렇게 좀 경계가 민족 집단 간의 경계가 모호한 이런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죠. 이렇게 여러 집단들의 문화적인 특징과 민족적인 어떤 혈연적인 특징이 서로 뒤섞여 있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북방 연구에 있어서 저희가 그렇다면 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이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념적인 틀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이 개념이 바로 이 에드워드 사이드의 생각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제국주의자와 같은 그런 외부자, 어떤 외부에 마치 새가 하늘 위에서 땅을 바라보듯이 새가 땅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좀 뭔가 현실적인 면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가 판단하는 거에 의해서 맘대로 그냥 규정해버리는 이런 좀 오류를 범하기가 좀 쉽죠. 하지만 이 내부자의 위치, 내부자의 포지셔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대상을 이해하고자 한다면 뭔가 그 모호함,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모호함 같은 것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런 계기들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한결같이 에드워드 사이드의 생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오리엔탈리즘에서 여러 가지 이런 내부자의 시선에 대해서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에드워드 사이드의 논의가 너무
좀 그 내부자의 시선이 왜 필요한지, 이거가 좀 부족하다, 왜 그게 필요하냐, 그거에 대해서 좀 더 클리어하게 좀 설명해달라 해서 약간 에드워드 사이드가 열받았는지 문화 제국주의라는 책을 나중에 더 써서 그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소개되어 있는 개념이 대입법적인 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북방에서 발견되는 그런 어떤 모호함과 혼종성, 이은경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북방 지역에서 그 오픈되어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땅들 가운데서 서로 뒤섞여질 수밖에 없는, 민족들 간에 뒤섞여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혼종성, 그것과 대입법적인 읽기 개념의 관련성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드 사이드는 이제 개인적으로 음악에 대한 어떤 그 굉장히 음악을 좋아했는데요. 특히 이제 클래식, 서양 클래식 음악을 많이 좋아했다고 합니다. 서양 클래식 음악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겠지만 한 가지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여러 가지 화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음악적인 요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하나의 음악을 구성한다는 것이 또 서양 클래식 음악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심포니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이질적인 악기들이 하나로 어울려질 수가 있어 했는데 또 막상 오케스트라 하면 같이 어울려지죠. 근데 각각의 이제 악기들이 만들어내는 그 소리들을 각각 이제 따로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그거는 따로따로 봤을 때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같이 묶어 놓으면 어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존재를 구성한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 가지 층위의 특징들이 좀 모순적으로 보이긴 하지만 한데 모아놓으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북방을 이루고 있는 다양한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들, 그리고 그 북방 지역에 있는 민족들의 혼종성을 이해하는데 이 대입법적인 읽기 개념이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그 연구 같은 것들을 할 때 이것이 약간 좀 이론적인 토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 지금 왼쪽에 보이는 그림은 지킬 박사 하이드 씨, 많은 또 분들이 아실 만한 소설이기도 한데 스케일을 완전히 좁혀서 우리가 하나의 인간만 보더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제 제 안에 내가 이런 부분이 있었어 가끔 이렇게 좀 놀라는 때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다 이런 좀 약간 자기 내부의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좀 모습들이, 다층적인 모습들이 혼종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키포인트를 놓친다면 북방을 이해하는 데에서도 좀 많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좀 영감을 받았던 이런 동영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북방과 많은 좀 격리와 고립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대입법적인 개념을 토대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연습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리적으로 고립되어 있으면은 그 대상에 대해서 한 가지 특징만 선택해서 취사 선택하여서 이해하는 좀 경향이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티르크라고 하면 티르크 안에서도 다양한 모습들이 존재를 하는데 우리는 티르크라는 하나의 언어로만 모든 것들을 정리해버리는 뭐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죠. 여기 이 동영상에서도 제가 뭐 보여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상으로 보여드리지는 않겠는데 이제 이 올리버 샘이라는 그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활동했던 영어 미국인 선생님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이 한국인 여자분과 결혼을 해서 지금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데 이 한국인 와이프가 맨 처음에 아일랜드에서 많이 살았대요. 아일랜드 유럽은 뭐 많은 사람들이 개방적이니까 서로 만나면 이제 뽀뽀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여자로서 그거를 이제 아일랜드에서 많이 살면서 그 문화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이제 이 올리버 샘, 미국인인 올리버 샘을 맨 처음 만났을 때도 이 사람은 외국인은 개방적이야.
이 등식이 성립이 되면서 만나자마자 이렇게 뽀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올리버 쌤은 갑자기 이렇게 좀 놀랬던 거죠. 올리버 쌤은 그 텍사스 출신으로서 텍사스 남부의 어떤 약간 좀 보수성을 또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생긴 거는 외국인이니까 이 한국인 와이프는 외국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텍스트, 그 하나의 텍스트를 의존하여서 외국인은 뽀뽀해도 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오해, 이것으로 인해서 약간 그런 행동을 취했던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리적으로 그런 식으로 좀 고립되어 있다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도 그런 어떤 텍스트에 의존하여서 세상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대입법적인 속성을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좀 약간 오만하게 표현한 바에 의하면은 지리적 고립이 낳은 상대방에 대한 오만, 그리고 고정관념, 오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극복해야 될 사항들이 아닌가. 북방 연구에 있어서 그런 어떤 우리는 텍스트에 의존한 이해가 아닌 내부자의 시선으로서 그런 그 안에 존재해 있는 다양한 모순적인 상황들을, 그 미묘한 뉘앙스들을 포착해야 된다. 텍스트에 기반한 어떤 인식 구조, 아까 올리버 쌤의 와이프가 가지고 있었던 텍스트에 기반한 어떤 인식 구조를 좀 지향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주장하고 싶고요. 적극적으로 그 내부 지리적인 참여를 통해서 그것들을 극복해보자 하는 뭐 이런 이제 또 주장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뭐 이거는 이제 약간 다음 슬라이드가 마지막이니까요. 이거는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제가 또 나름대로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지금 뭘 던지고 있는 요 아이가 이제 왕따를 당하고 있는 아이였습니다. 너무 근데 친구들한테 너무 당하다 보니까 이 싸움을 잘하는 요 아저씨한테 싸움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 아저씨가 약간 놀리는 그런 의도로 이 동전을 가지고 상대방 정수리에다 던지면은 정수리에 꽂히면서 기절한다, 뭐 이렇게 이제 가르쳐주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정수리는 안 맞고 이제 소주병에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뭐 약간 당황해하고는 이런 상황인 건데, 그것도 보시면은 이제 이 상황에서도 뭔가 이 학생이 뭔가 이 싸움의 기술을 글로 배운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도 제가 자꾸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뭐 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갑자기 한나 아렌트가 나와서 좀 그런데요. 한나 아렌트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독일 2차 대전이 끝나고 독일 전범 재판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그 앞에 있는 수많은 독일 전범들을 바라보면서 그 실제로 전범들을 만나기 전에는 전범이라고 하는 너무 강력한 텍스트에 의해서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일관된 고정관념, 그 사람들은 정말 악마와 같은 모습일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전범 재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막상 전범 재판에 참여를 해보니까 악마 같을 것이라고 여겼던 그 전범들이 실은 너무나도 평범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여기에 있는 저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정말 너무 평범한 이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충격을 받은 한나 아렌트가 전범들 안에도 우리가 하나의 전범이라고 해서 하나로 판단할 수 없는 그 안에는 너무나도 다층적이고 혼종적인 속성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북방은 더더군다나 더 다양하고 더 혼종적인 이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해서 저희가 이 가뜩이나 그런 상황에서 한반도인으로서 어떤 그런 사람들과 빈번하게 어떤 접촉을 할 기회가 거의 없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텍스트에 기반한 원리주의적인 이해의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입법적인 속성을 많이 가짐으로써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는 뉘앙스를 좀 더 잘 찾아내는, 속아내는 이런 연구 실천 방법을 많이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 국방이라는 거 혼종성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을 갖다가 외부자 시각 주인이나 내부자 시각에서 접근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이 저희가 많이 지난 건 아닌데 8시 5분이 넘었는데 저희가 15분 늦게 시작을 해서 있긴 한데, 지금 마지막으로 홍정명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촉박하게 말씀드리면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앞서 이제 다른 그 발표 토론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발표자와 토론자 간의 어떤 전공과 공연의 영역에서 그래서 굉장히 많이 느꼈고요. 저는 이제 그 전공이 언어 습득이고 응용 언어이어서 논의 자체가 굉장히 거리가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그 괴리감을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희 이번 학술 대회의 지향점이 발표 토론 간의 괴리 추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편안하게 이제 내용을 이제 읽으면서 조금 이제 재밌게 이제 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해서 이제 한두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연구 방법의 어떤 타당성이나 이제 지향하는 바는 굉장히 타당하고 좋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이제 막연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읽다 보니까 상호문화적인 접근이나 아니면 최근에 이제 언어 교육에서도 다중언어주의라고 해서 어떤 그 다층성의 어떤 고려, 어떤 개별 언어마다의 객관적 지식을 소화해서 그 언어를 잘하는 관점이 아니라 각각의 언어의 다층성의 측면을 모두 아우르면은 자기의 개인의 이제 언어를 갖고 향상한다는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길도 있어서 굉장히 상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어서 굉장히 재밌게 잘 읽고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궁금한 건 이렇게 이제 대입법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 윤 교수님이 정의하시는 북방의 정의는 이제 뭘까? 전 그게 이제 제일 이제 궁금했었고요. 저희가 거의 습관적으로 북방, 남방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번 정권 신북방, 신남방에 따라서 저희 이제 전공적인 한국교육에서 굉장히 이제 분주한 이제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게 신북방, 신남방이 뭐길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큰 화두로 이제 접근해야 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하던 차에 교수님의 이제 이러한 제안을 듣고 나서 이제 북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한번 정해내주면 좋을까라는 이제 궁금함이 생겨서 그 부분 하나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층성의 어떤 고려를 통해서 북방이 전개가 되면은 지리적인 한계를 통해서 이제 소통하기 어려운 우리가 그것이 제어가 된다면은 뭔가 이제 연결될 수 있는 고리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교수님 생각하시는 북방과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다면 그건 또 어떤 게 있을까? 그런 게 잠깐 궁금해서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감사합니다. 먼저 첫 번째에 대해서 북방이라고 하는 이거는 뭐 지극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요. 북방이라는 것은 사실 북방이 뭐다라고 하는 그것을 정의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랄까요? 사실 저도 제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자신에 대해서 맨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저 자신을 정의하기가 매우 좀 힘듭니다. 이 지극히 작은 스케일에 있는 이 개인 하나, 자연인 하나에 대해서 이제 정의하는 거 그동안 이제 수십 년 동안 살았던 다양한 체험들 여기 많은 또 선생님들께서도 마찬가지시겠지만 그 경험들과 체험들, 기억들 속에서 형성되어 온 하나의 존재라는 것이 사실 어떤 하나의 정의로 이제 정리를 일목요연하게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북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더군다나 수많은 뭐 수천 년의 시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섞이면서 그 어떤 다양한 기억들과 어떤 문화적인 습관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좀 정의하기 어려운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는 그것이 북방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할 수 없는 그 다양한 가운데에서 무한히 오히려 정의하기 어려워서 어떻게 담론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누가 그 담론을 먼저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더 가까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는 것,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북방의 정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더욱 그래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빨리 움직여서 북방에 대한 어떤 관계성, 이것을 더 이제 담론적인 우위를 선점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법으로 관계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오종진 교수님께서도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그런 접근 방법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이런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같은 그 기만민족으로서의 티르크, 아까 그런 기만민족으로서의 그림 같은 것들도 보여주면서 우리는 이렇게 많이 다르지만 이런 하나의 뿌리가 있었어,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를 하면 더더욱 그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의 어떤 가능성이 더 그런 담론을 선점할 수 있는 계기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저의 답변은 이 정도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준경 좋은 토론 감사드리고, 오늘 어쨌든 북방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동과 서의 만남, 또 항문과 항문간의 만남, 이런 통해서 서로가 많이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또 아쉽지만 또 아쉬움이 다음에 만날 수 있는 그런 동기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으로 해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